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장 시각의 색채 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빛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빛의 성질은 여기 주어졌듯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즉,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빛은 전자파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리는 이 압력파라고 그래요. 압, 사운드 프레셔 웨이브라고 그러고, 파동은 동일한데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운드는 공기라 고체라든가 액체를 이렇게 분자를 흔들어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었다 놨다 하면서 이 압력을 통해 가지고 소리도 전달하고 파동의 재반 특성이 얻어지는 거고, 여기 눈으로 보는 이런 시각 특성은 이것은 전자파라 그럽니다. 즉 전개와 자개가 서로 직교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특성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2020년도잖아요. 이 전자파가 발명되고 하는 것은 불과 한 220년 전부터 이제 스타디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에 이 1801년도에 이 영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빛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그때는 물질적인 이런 것만 설명했기 때문에 이 파동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미흡했을 무렵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1815년에 결국은 그 파동설이 이제 제안이 되게 됐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량설과 파동설. 그래서 질량으로 설명이 되는 거 있고 파동으로 설명이 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파동 방정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헤로 이론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헤로 이론에서 했던 게 뭐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푸리에 트랜스폼, 이 푸리에 트랜스폼 자체는 결국은 모든 물질은 파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사인 함수로. 이 진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타라는 그런 그 위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위상.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파동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파동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1815년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850년도에 결국은 물 속에서 빛을 투과했을 때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광속을 측정을 하게 돼요. 빛의 속도를,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액체라든가 고체 속에서는 그만큼 빛의 속도가 늘어지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쫙 진행하다가 결국은 1888년도에 이 헤르츠 있잖아요. 우리가 주파수의 단위로 쓰는 이런 헤르츠라는 사람이 결국은 전자파를 이제 빛도 전자파다, 전개와 자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것을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05년도가 되면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실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즉 광전, 광도, 빛도 파동으로도 되지만은 즉 입자설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갖고 유명하지만 실제로 노벨상은 바로 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입증을 해줘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이렇게 봤을 때, 사물의 이 액션을 봤을 때 이것을 질량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파동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질량이 훨씬 더 빠르다 그러면 질량으로 입증하면 되고, 이제 액션 자체를 또 파동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면 파동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느 거 하나만이라도 옛날에는 한 개만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에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기 또 1988년도에 헤르츠가 전자파를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 1897년도 무렵에 결국은 이 전자파를 통해 가지고 마르코니가, 이탈리아 마르코니가 저기 대서양을 건너는 이런 전자파 전달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1897년도, 이 1897년도는 우리 학교가 숭실대학교가 설립되게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4년대 정규대학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 선교사는 평양으로 오고 남미 선교사는 저쪽 서울로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연희 전문대학교를 만들고 그분이 저 세문안교회를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세문안교회를 전신으로 해가지고 연희 전문대학이다. 전문대학이 만들어지고 또 이 북미 선교사는 우리 숭실대학교 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평양에서 4년제 정규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결국은 4년제 정규대학을 국내 최초로 우리가 설치를 했다. 뭐 그거죠. 그러면 그때 1897년도에 이 대학을 설립을 할 때 가장 실용적인 학과, 왜냐하면 우리가 숭실대학교잖아요. 그죠? 이렇게 숭실대학교에서 이 숭실은 뭐예요? 숭상할 숭자. 그 다음에 열매를 숭상하는 거예요. 숭실대학교는 아주 실용적인 학문을 꽃피우는 곳이에요. 실용학문. 그러니까 요즘은 실용학문이 뭐가 되죠? 이게 컴퓨터를 이용한 IT 융합이 되는 거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실용학문이 농사를 짓는 거였어요. 농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으면은 농사를 잘 지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실용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공학이라든가 이게 공대가 설립되면서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게 196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1969년도만 하더라도 가장 첨단 학문이 바로 이 컴퓨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컴퓨터학과. 또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1969년도에 우리가 영락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공대 중에서 전자공학과를 만들었다. 그때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이 전자파의 파동이 있잖아요. 이 파동에 대해서
여기 표를 이렇게 하나 해놨어요. 파동에 대한 표가 이제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즉, 빛의 파장과 세계관계예요. 우리는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뭐 밀리미터 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노메타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 있죠. 이 수백 나노메타가 이게 가시광선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그 빛의 주파수가 되는데요. 보통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50 나노메타에서 750 나노메타까지, 요때가 이제 파장이에요. 파장. 전자파의 파장인데, 파동의 길이를 나타내요. 파장. 그러니까 파가 이렇게 나오면 1초에 이게 몇 개 나오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파가 빛의 속도로 봤을 때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 한 파형이 1초에 몇 나노메타를 가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파장이라 그래요. 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장이 350 나노메타에서 이게 35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요 사이에 존재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과시광선이라고 그래요. 350 나노미터보다도 더 짧으면 이것은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자외선.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파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쳐다보면 실명이 돼요. 실명. 그러니까 자외선은 쳐다보면 안 돼요. 자외선의 구체적인 게 가까워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수저 같은 거, 또 치술 같은 거,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그거 있죠. 그 컵을 이렇게 소독한다 그러면서 보면은 아주 파란 색깔 같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곧 자외선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빛에서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아주 큰 에너지를 유발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만약에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거기서 살균, 멸균이 될 수가 있어요. 균이 있으면은 멸균을 시키는 것이다. 균을 멸균을 시켜요. 그래서 칫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살균을 시키고 멸균을 시키는데 자외선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쳐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계기일식, 계기월식 할 때 빛이 달이라든가 이런 데 가려져 가지고 결국은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수면 나오는 것이 자외선이 있는데, 그때 그 빛을 쳐다보면 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낮은 쪽 주파수를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열선에 해당되는데요. 열. 이것은 쳐다봐도 돼요. 근데 그 열선과 가장 가까운 게 적 빨간 색깔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주파수, 낮은 쪽 주파수는 가시광선에서 낮은 것은 빨간색이고, 가장 높은 색은 보라, 뭐, 요런 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칼라를 이야기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라 그러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무지개 색깔이잖아요. 그죠?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은 이게 빨주, 노, 초, 파남보. 그래서 7가지 색깔이죠. 7가지 색깔이 돼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는데, 그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 그걸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 색깔이 결국은 그 빨간 거 하면은 열이 나는 쪽에서는 적외선과 가까워가지고 우리가 적외선과 가깝죠. 그래가지고 열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열이 날 때, 난로 같은 거 열이 날 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아주 파릇파릇한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적외선에서 열선이 이렇게 나오면은 따뜻한 온기를 느끼죠. 그 적외선이 결국은 돌을 달구면, 이 돌이라는 게 자연색이라서 이것을 원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적외선이다, 뭐 이러면. 돌이 열을 받아서 달구어졌을 때 나오는 적외선, 이것을 우리는 원적외선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적외선을 바로 받는 것보다도 그 열을 결국은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거기서
적외선이 나오면은 원적외선이다. 그래서 돌이 어떻게 돼요? 구두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열선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보라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범하다 그러면 칼라 색깔은 뭐가 되나요? 사람 눈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 할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노랑, 초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랑과 초록이다. 빨주, 노초, 파남보. 노랑과 초록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평이하게 사용하는 깃발 이런 것에 보면은 초록이거나 아니면 노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대피 시설 같은 데서는 어떻게 돼요? 초록이나 노랑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의 개나리 노란 색깔이죠. 또 진달래 뭐 이런 것도 약간 노란색 뭐 이런 쪽에 가까워요. 자, 이제 물론 그 분홍색도 가깝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눈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적외선도 그렇지만 이 빨간 색깔은 좀 썰렁하죠. 그 다음에 자외선은 눈에 자극적이에요. 보랏빛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선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보라색이나 적색 이런 거는 좀 쉽게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접하는 것은 노랑, 초록, 파랑. 그래서 이게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 깃발을 나타낼 때 못 모르고 사람들이 빨간색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저기 어떻게 되죠? 영국에 가면은 그 국왕의 색깔은 보라색을 쓰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쓰는 색깔이 아니라서 평민이라는 색깔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평민적인 색깔일 때는 초록, 노랑, 뭐 이런 거 주황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PPT에 이렇게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그것을 하나 나타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걸 나타냈어요. 여기에 보이죠? 네. 어떤 것을 설명을 하는데 파동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입자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에 빛을 빨간색을 이렇게 투과를 했더니만은 또 이 보랏빛 같은 거를 투과를 했더니만은 이상하게 보랏빛에서는 2차 전자가 방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황색이나 적색, 빨간색을 냈더니만 이 튀쳐나오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분명히 사용하는 에너지가 이 보랏빛 쪽으로 되면은 에너지가 강해가지고 여기에서 힘을 줘서 2차 전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데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 주황색이라든가 붉은 색깔은 에너지가 약해가지고 튀쳐나오는 게 없어요. 자극을 못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뛰쳐나온다 그래서 이걸 입자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떤 슬롯 사이에 빛을 내뒀더니만은 여기 구멍을 2개 뚫어서 이렇게 빛을 냈더니만 요 중간 부분에 이상하게 빛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과 말고 그 중간 부분에 서로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컬러가 보이더라. 다른 빛이 보이더라. 이것은 파동으로밖에 설명 못하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하나는 입자로 설명하고 입자설 하나는 똑같은 빛이지만 하나는 파동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입증을 해준 것이 양자설, 또 파동설 이렇게 2가지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상대성 이론 그거는 노벨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은 저걸 받지를 못했어요. 한번 준 사람은 또 안 주나 봐요. 자, 우리가 이제 칼라를 이야기할 때 빛의 삼원색이 있고 물감의 삼원색이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장광현상을 이야기했잖아요. 잔광. 어느 정도 빛을 주면은 눈에 오랫동안 이렇게 남는 그런 상이 맺혀요. 그것을 빛으로 주면은 장광현상이 일어나고
물감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잔상이라 그래요. 상이 남는다는. 스크린에 이제 잔상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빛의 삼원색과, 이게 빛의 삼원색과 그 다음에 물감의 삼원색은 달라요. 이거는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빛의 삼원색이니까 뭐 CRT다 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뭐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삼원색은 우리가 이제까지 했듯이 RGB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RGB라고. 그죠? 근데 물감의 삼원색은 어때요? 초등학교 때 그림 많이 그려봤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노랑이에요. 빨강, 파랑, 노랑. 근데 실제로 빨강, 레드가 아니에요. 물감의 삼원색, 크레파스의 삼원색은 마젠타라고 그래요. 마젠타. 그 다음에 사이언. 그 다음에 옐로는 노란색 맞죠? 그래서 약간 빨간색과 가깝지만은 빛과는 달라요. 서로 다른 거예요. 빛과는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물감의 삼원색은 크레파스의 삼원색은 원래 빨강, 파랑, 노랑, 즉 마젠타, 사이언, 옐로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다른 색깔이에요.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젠타 또는 사이언 아니면 옐로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림도 많이 그렸잖아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중학교만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나요? 이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이 그림을 그려야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펼 수가 있어요. 상상력. 아이디어를 막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너무 우리는 그냥 이 그림도 안 그리고 노래도 안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 상상력이 좀 부족하다. 상상력. 하얀 도화지에 마음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좀 있어야 넘치는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사고라는 자체가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전혀 절충이 안 된다. 너는 붉은 색깔이고 나는 파란 색깔이다. 이건 절충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절충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서로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웬만큼 하더라도 다 이해를 하고 공통분모를 이렇게 찾잖아요, 이게. 교집합이라 그래서 공통부분. 아무리 얘가 적색이고 또 내가 파란색이라고 그럴지라도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죠? 너무 이것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브로큰, 부서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 이해력이 있다 이런 거를 너무 교과서적으로 찾으면 안 되고 뭘 찾아야 되느냐면 생각, 사고, 생활 이걸 해줘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서로 A와 B는 남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칼라도 반드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그래서 여기 봐요. R,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겹쳐지는 색깔은 뭔가요? 빛으로 겹쳐지는 거는 이거는 화이트라 그래요. 화이트. 근데 이 물감으로 겹쳐지는 거는 블랙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물감하고 저거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칼라로 보는 삼원색 합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물감으로 프린트에서 나오는 거 잉크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색깔이죠. 흰색과
그 다음에 여기에 블랙은 전혀 다른 건데, 이것을 눈으로 보이는 거 그대로 찍어내려 그러면 이제 컬러의 조합이 전혀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 빛깔은, 이건 빛깔은 파동의 파동. 컬러로 보이는 것은, 이거는 뭐가 돼요? 물감이에요. 그러니까 물감하고 빛하고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프린트를 못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변환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변환하는 이런 기술도 빛을 고려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빛의 주파수는 과연 어디에 놓여 있는 것일까? 여기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림에서 뭐 이렇게 했어요. 서로 10의 10성씩 막 주파수가 높아지는데, 강파를 딱 보니까 이 주파수가 말이죠. 기가헤르츠 되는데 3000기가헤르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몇 성 기가헤르츠 이렇게 높아져 버려요. 주파수가 높아져. 높은 쪽이 자외선이고 낮은 쪽이 적외선이에요. 여기가 과시광선이고. 알겠죠? 이게 광파는 과시광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외선보다 높은 게 무슨 선이에요? 자외선 X선이에요. X선. X선보다 더 높은 게 감마선이에요. 10의 10성으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스페이스십 웨이브라고 그래요. 이 스페이스십 웨이브는 빛이 오면은 뼈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뼈에 구멍이 나요. 어떤 고체든지 이걸 통과시키거나 빛이 지나가고 나면은 구멍이 빵 뚫려요. 그래서 X선부터는 이때는 방사선이다, 방사능이다 그래가지고 이 빛을 받으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전자파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방사선이 돼가지고 결국 구멍이 빵빵빵빵 뚫리는 거예요. 조미 쓰는 것처럼 완전히 구멍이 빵 뚫리진 않지만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방사선부터는 빛을 쬐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쬐이면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가장 무서운 게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우주선이라고 그래요. 우주선에 투과가 돼버리면 그냥 빛이 지나가는 대로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버려서 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에 걸려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다고 그래요. 자, 이제 요거하고 주파수가 낮으면은 초단파, 극초단파, 단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파, 중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주파수에 있는 것이 이제 전자파, 전파라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도 다 전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체에 별 영향이 없는 이런 전파, 이것이 이제 초단파, UHF, 극초단파 이런 걸 가지고 정보를 실어서 보내요. 자, 그러다가 이 주파수가 이렇게 30kHz쯤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30kHz. 그래서 30kHz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카드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되면은 삑삑 소리 나고 그러죠. 그럴 때 30kHz는 그걸 충전할 때 쓰는 주파수예요. 충전 에너지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할 때 무선으로 충전하는 거 있죠. 그때 30kHz로 그렇게 에너지를 실었어요. 그래서 왜 전기자동차나 이런 거에서 또 버스라든가 이렇게 전기자동차에서 바닥에다가 30kHz로 캐리어 주파수를 실어가지고 에너지를 막 이렇게 충전하는데 쓰고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전자파예요. 전자파. EM 웨이브라고 그래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다. EM파이다. EM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EM 웨이브. 근데 음파는 이게 어떻게 돼요? 프레스 웨이브라고 그러죠. 프레스 웨이브라고 그래요. 프레스 웨이브. 이 프레스 웨이브하고 전자파하고는 달라요. 그 귀로 들리는 거는 압력파, 음압의 진동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자파는 주파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봐요. 여기 어떻게 되나요? 가장 낮은 게 초장파,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UHF에 되는 극초단파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초극초단파가 있고 광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파까지만 안 올라가더라도 이런 전자파는 사람한테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 물론 유해할 수는 있는데 에너지가 파워를 아주 세게 하면 유해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용하는 것은 별로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유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VHF대를 가지고 유해할 게 큰 에너지를 주는 게 여기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는 게 있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뭐가 돼요? 요리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이거는 VHF대를 쓰지만은, 거기서 큰 파워를 내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요리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눈에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큰 장애가 있어요. 이런 큰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요리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가까이에는 차폐시키는 게 있어요. 그 차폐시키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 차폐시키는 것이 전자파를 차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텔스기에, 스텔스 있죠. 스텔스. 이 스텔스기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게 이제 전자파예요. 자, 근데 이 같은 파동 주파수가 쓰이고 하더라도 성질이 다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요 낮은 쪽에 뭐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파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귀로 들리는 가청 주파수, 귀로 들리는 가청 주파수는 20kHz, 2만Hz 이하잖아요. 요 주파수대인데, EM 웨이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리 건강을 찾아서 밴쿠버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면 밴쿠버에 도착하게 되고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자동차로 한 20-30분 정도를 가면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높이에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 8분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산 정상이 있습니다. 대피소 같은 거죠. 여기서는 그라우스 그린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라우스 그린드에서부터 눈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노우 슈즈라고 해서 결국은 신발을 바꾸고 신고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서 조금 이렇게 한 10분 정도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아무튼 뭐 동물원 곰 사육장이 있고요. 그 곰 사육장 그 입구에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에 따라서 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제가 갔을 때는 한 2월달이었는데요. 그때 눈이 온 것이 한 5.5m 정도가 왔을 거예요. 실제 쌓여 있는 거는 한 3.5m 정도가 정상에 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눈길을 따라서 막 걸어가는 이런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눈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눈길을 밟는 소리,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길을 그리면 한 0.5초에 1보 정도를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한 1초에 3보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지지 말라고
이정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추색과 같은 이런 그 통로가 되는데요. 뭐 가다 보면은 조형물도 많이 설치해놨어요. 이게 다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들 이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 사각사각 때는 2만헤르츠 이상에까지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안개도 많이 끼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어요. 이게 볼대처럼 고추색 컬러로 해가지고 그쪽을 이렇게 걸어가면 결국은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를 올라가면 거기에 결국은 바람이 아주 센 지역이 있어요. 그 아이 오브 더 윈도우라 그래가지고 바람의 중심에 이제 놓여 있는 산 정상인데 그 옆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산 꼭대기로 막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1시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정상을 고앗 리치 루트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염소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갔다가 되돌아 내려오는 건데 아무튼 2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주 힘이 들었지만은 이 눈 밟는 소리가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됐다. 그럼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리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한 20Hz부터 2만 Hz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한 3000Hz까지 아주 저주포음이 막 들려요. 3000Hz까지. 3000Hz 이 저주포음은 아주 무게감이나 정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눈을 밟으면은 딱딱한 게 아니고 쑥쑥 들어가죠. 그랬을 때 느끼는 성취감, 정복감을 1초에 한 번씩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두둑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소리. 그 다음에 이 소리가 2만 헤르츠 이상까지 아주 플랫한 커브를 이루고요. 여기서 10,000헤르츠부터 13,000헤르츠가 눈이 부서지는 아주 쾌활한 맑은 소리가 두드러지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 성취감과 또 이 눈이 부서지는 아주 쾌활한 소리, 그러면서 20Hz부터 2만Hz의 모든 소리가 화이트 사운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야말로 그 온 세상이 전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쾌활한 정신적으로 맑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이 소리를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가요? 저는 작업을 할 때 이 맑은 소리, 2만Hz 이상의 소리를 켜놓고 작업을 하면은 아무리 힘든 작업이라도 이제 정신적인 피로감이 쌓이지 않고 아주 쾌활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작업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리를 찾아서 저 멀리 캐나다 밴쿠버에서 20-30분 정도 차로 달려서 해발 1200m 이상의 눈이 쌓여있는 3.5m의 깊이로 쌓여있는 이 정상을 2-3시간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과 또 피로감을 해소하고 성취감과 또 쾌활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계속 보시면서 오늘 명소를 찾아서 소리 건강 체험을 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